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서 정성호 법무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결정을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거래로 단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 중 12.3 비상계엄의 가담한 정도를 조사하는 TF 발족을 지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를 놓고 정부가 서울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서울인 만큼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화요일에는 기자 대 기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강찬호 위원께서는 방금까지 기사 쓰셨는데 잘 송구했습니까?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이걸 이제 오늘도 네. 주로 다룰 텐데 정성호 법무장관 어제 출근길 일문일답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의사 표현했을 뿐 이건 수사 지휘는 아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항소 시한 당일을 포함해서 두세 차례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 자, 박찬수 대기자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항소 포기 지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성호 장관이 이제 어떤 의미를 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정성호 장관 스타일에 우리 뭐 정치부 기자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이 유하고 온화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만약 항소 포기를 본인이 원했더라도 야 이거 항소 포기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고 아마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워딩이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네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었을 텐데 뭐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총장하고 어쨌든 중요한 수사 문제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라도 검찰총장한테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히 특정 사건에 대해서 또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어쨌든 이 건은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제 다른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재판인데 그런 민감한 어떤 정치적 사안이 걸린 그런 재판에 대해서 장관이 총장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는 어쨌든 영향은 미칠 수 있다.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거죠. 영향을 받았죠 실제로. 네네. 네. 검찰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근데 이제 예. 여기서 하나 더 짚을 점은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더라도 그럼 검찰이 사실은 항소를 했으면 되거든요. 네. 항소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검찰총장 대행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앙지검장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중앙지검장도 오케이 하고 일선 수사팀이 반발한 거 아닙니까? 첫 언급에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했다 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예. 그거에 보면은 검찰 수뇌부가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정치 의존성이 심한 조직이냐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직이냐라는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이제 뭐 결정은 노만석 네네. 총장 직무대행이 본인이 뭐 한 거다 이런 취지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그 이후에 막 후배 검사들이 항의하러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역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유추할 수가 아니 있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구 받았다고 밝혔어요. 자, 그 이거는 거의 네. 지시에 준하는 거였다고 지시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분 입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대행이라지만 지금 검찰총장 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법집행 지금 최고봉입니다. 이 사람이 함부로 얘기할 리는 없다고 전제하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아끼는 후배들, 검찰에 또 책임 있는 대검 간부나 연구관들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밤 8시쯤 그날 마감 시한일 그날 8시쯤에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분 입에서 원래 지금 저희 중앙일보 등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법무차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라고 했으니까 그게 차관이 됐건 누가 됐건 결국은 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는 부처에서 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장관이 재가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겠죠. 그 장관이 뜻이 아닌데 그럼 밑에 뭐 간부가 항소하지 말라는 게 우리 법무부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 밤 8시 그 마감 직전에 보냈겠습니까? 네.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무부의 입장이고요.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 자체로 외압이에요. 외압입니다. 이러려면은 검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됐어요. 비겁하죠. 발동하면 각종 논란이 휩싸이고 또 요건이 맞았느냐 하고 과거 추미애의 악몽 그리고 그 전에 또 저천정배의 악몽 다 나올까 봐. 좀 전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정성호 장관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분이어서. 근데 이런 최일선에 섰어요 지금. 최일선에 섰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한 분 중에 하나가 그 법대 동기이고 고시 동기이신 조홍찬 전 의원인데 네.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아는데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을 더 현혹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그렇게 나간 것 같고요. 자, 매우 합리적인 인사라서 법무부에 가서 이렇게 양쪽을 잘 할 거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생각을 인상을 했는데 주고 가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검찰의 이럴 때? 독립성을 지켜야 되고 네. 우리나라 재판의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될 때 결정적일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보니까 본인 입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당장 그 상대방 박수라는 게 서로 맞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반대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실무를 집행한 검찰 총수는 지금 분명히 시간까지 특정해서 네. 저녁 몇 시에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그전에도 또 굉장히 눈에 띄는 발언. 선택지를 뭐 3개인가 줬는데 전부 다 그거는 차관이었어요. 항소 그건 더군다나 차관이에요. 법무부 2인자니까. 차관이 역시 그런 중요한 선택지를 주면서 사실상 지금 항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장관 뜻이 거기에 전에 얹혀지지 않으면 차관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과 그 간부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본질은 이것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외압을 한 것이고요. 이거 정말 그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재판이 성공한 재판이라 그러는데 검찰 입장에서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주환 변호사 얘기가 참 오늘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말이 이겁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동업계에 바로 이번에 이 해당 사건 변호인인 동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유 야 안 됐다 이번에 중형 받고 막 다 구속되고 그렇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아주 사실 결과 좋아요. 우리 좋은 결과 선방했어요? 나오고. 선방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설주환 변호사가 판결을 읽어보니까 의문이 풀렸대요. 실제 혐의가 적용된 게 검찰이 10가지였답니다.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든가 네. 뭐 별개 다 했었는데 업무상 배임 딱 하나만 인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인정 안 되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산정이 안 된다라는 또 우리 국민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유로 법원이 고작 428억인가 추징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항소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예상되는 국민 피해 범죄 수익만 지금 7,8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고작 지금 428억. 자 그러면 7천억 원이 넘는 이 돈 이거 다 국민들한테 국고로 돌아가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주 싸게 성남 시민들의 땅을 수용 형식으로 그냥 싹 가져가 가지고 비싸게 분양해서 차액을 그것도 성남시에 많이 가야 될 것들이 그냥 민간 업체들 배를 불려서 지금 김만배란 이름 그 자체 10,000배까지는 아니지만 1,000배 이상 그리고 남이 들으면 욱할 정도의 그런 지금 수익을 나무 꺾고 김만배 얻고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해당 시민들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 돈 환수는 물론이고 민사도 이제 앞으로 정말 어렵게 됐어요. 오늘 정성호 장관이 더 약을 올린 게 뭐 민사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 형사를 이렇게 그냥 엉망으로 약하게 그냥 선고 받아놓고 그걸 거기다 굳히기까지 했는데 무슨 민사로 어떻게 해요? 정말. 딴 거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그 엄청난 지금 손해를 네. 다시 한번 좀 우리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붙이면요. 박찬수 대기자님. 네. 이게 성공한 수사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실패한 수사죠. 그런데 이 수사가 사실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한 겁니다. 7,800원이라는 어떤 배상액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보신 거예요? 법원의 판결문에 네. 돼 있습니다. 네. 이것들의 산정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산정 근거로 검찰이 찾아갖고 딱 붙였으면은 여기에 걸맞게 아마 수천억 원의 그 어떤 그 몰수액이 추징액이 나왔을 텐데 검찰이 그거 쫙 보니까 1,200억 정도밖에는 안 되고 네. 그중에 또 나머지도 쫙 안 돼갖고 결국 이제 480억 원밖에 추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된 겁니다. 매우 뻥튀기성으로 추징을 저기 뭐 산정했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 검찰이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했어야죠. 그죠? 항소 예, 못한 예, 건 아까 제가 예. 그 부적절하다고 얘기했고요. 예, 예. 그러나 이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유동규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판결이. 네. 그리고 나머지 김만배, 뭐 남욱 등 다른 이제 종범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형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김만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발 비리 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좀 높아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러니까 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렇게 저도 신문에나 요지만 쭉 보니까 나름의 이렇게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그 형량을 높인 거는 유동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검찰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네. 징역 3년 구형밖에 안 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자기 형량은 줄어들겠다고 얘기했고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진술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진술이 바뀐 건 뭐라고 바뀌냐면 수사검사들이 자신들을 협박해 갖고서 네. 굉장히 그 사건을 뻥튀기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성남시장을 잡으려고 검찰이 뻥튀기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재판부가 이제 덜어내다 보니까 김만배 남욱 같은 경우는 이제 형량이 줄어든 거고 유동규는 오히려 이놈은 이 사건의 핵심으로서 검찰에 협조하면서 더 이렇게 그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봐갖고 재판부가 높게 좀 형량을 판결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실패한 수사인 건 맞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 자체도 완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남욱 잠깐 변호사 제가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말이 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본질적인 어떤 무게를 두는 거는 뭐 이렇게 네. 적절한가 그런 부분은 드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 또 네. 하나가 좀 유동규 씨 얘기했는데 네. 지금 유동규 씨에 잠깐만요. 대해서는 재판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재판부가 그랬어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네. 좀 전에 그 말씀하고는 좀 상당히 배치된다고 보는데 중간 관리자인데 왜 형량이 늘어났습니까? 중간 관리자인데도 그 정도 가는 거죠. 범죄가 굉장히 세니까. 아무래도 구형할 그러니까. 때 네. 그 검찰이 좀 적게 자신들에게 했으니까. 협조한 거를 풀리고 좀 그렇죠. 저기 감안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자, 그렇게 그렇다면, 봐야죠. 네. 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에 그걸로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간 관리자가 그러하다면은 지금 저 분명히 법원이 그랬어요. 성남시 수뇌부하고 민간업자 간에 한 거다. 그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했고 유동구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거기에 중형을 때렸다는 건 중간 관리자가 그러할진데 성남시 수뇌부 따라서 이 얼마나 더 강한 중한형을 받을 수 있을까 충분히 이렇게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말씀드리고 성공한 수사라고 한 건 누가 그랬느냐? 바로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정부 법무부 장관이 수사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항소 필요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죠. 예, 그 얘기죠. 내용 얘기긴 한데. 실현이죠, 실현. 네, 네, 나온 얘기긴 한데 어떻게 그걸 실현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세요? 이게 이제 뭐 성공한 수사고 네. 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더 이게 뭐 네. 매달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니 뭐 대장동이니 대북송금이니 다 조작 사건이고 조작 기소했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하다가 이게 네. 갑자기 성공한 네. 수사라는 얘기가 조작 기소가 나와버린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수사인지. 자, 근데 알수 아까 없네요. 이제 그 강찬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네. 그 우리 이제 박찬수 대기자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8시쯤 전화가 와서 항소 포기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노만석도 자기 저기 검찰 후배들한테 용산 법무부와 관계 생각해서 따라야 했다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건 이제 용산이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법무부는 뭐 차관 얘기도 나오고 장관은 자기 입으로 직접 설명도 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수인데 과연 대통령실이 이게 어느 정도 관련이 됐을까 이거를 뭐 밝혀내기는 어려운 거긴 하지만 또 마침 보면 대통령실 민정수석 뭐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그 법무부 장관 그 특별 보좌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분 조상호 변호사도 그렇고 이렇게 쭉 포진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또 물밑에서 뭐 봉욱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억측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뭐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청와대도 출입했었고 네네. 그 민정수석실에 관해서도 기사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을 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흔히 우리가 그 와파린에 비유합니다. 와파린이 뭐냐면 이제 혈액의 그 응고를 막는 네. 항응고제인데요. 네. 이 와파린이 넣어야지만 혈액이 막혀갖고서 뭐 심근경색 걸리는 사람들의 죽음을 네.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와파린이 조금 더 쓰면은 이게 혈액이 묽어져갖고 네. 나중에 출혈이 났을 때 과다출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 정확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도 사실은 조금만 더 넘어가면 범법행위를 할 수가 있고 네네. 만약 그거보다 덜 넘어가면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인 네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나온 게 없고 파악된 현장 건 취재 없지만. 아니기는 모르지만 예. 제가 이렇게 민정수석실에 전에 이렇게 취재해 받고 들었던 얘기를 보면은 일단 현재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는 걸 밝혔단 말입니다. 네. 그건 거의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거 보면 대통령한테 아마 사전 보고는 안 들어간 거 맞고 근데 대개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게 민정수석실에 전달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전달이 되는데 워낙 민정수석실이 이제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 개입한다는 논란이 옛날부터 많다 보니까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인 문서를 하거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갖고 보고를 안 해요. 네. 예전에 보면은 네네.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예인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가는 검사 출신이다 하면은 네. 뭐 이런 정책 사건이 있으면 검찰의 어느 누가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이런 거야.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뭐 검찰에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알라는 얘기 뭐예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처리 방향이 잘못됐다 싶으면 리액션이 오겠죠. 근데 검찰이 리액션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공식적인 지휘 보호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왕왕 많이 처리해 왔고 이번 사건도 아마 네.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저는 민정수석실이 몰랐다 어떤 식으로든가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건 사실은 봉욱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검찰에 잘하는 분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저는 그 항소 포기보다는 그냥 항소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민정수석실이 그런 판단도 안 하고 약간은 좀 방관했던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박찬수 대기자님이 그동안 이제 청와대 출입하고 취재하신 그거에 따르면 예. 최소한 민정수석실이 막 주관을 해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큰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할 때는 최종 결정이 집행되기 전에 알긴 안다. 그랬을 때는 그게 대통령한테도 뭐 보고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리액션이 안 오면 그냥 가는 거다. 저 지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요? 다 동의가 네. 굉장히 아주 동의가 되는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민정비서실이라든가 청와대 근무한 분들 뭐 또 법무부 근무원들 다 물어보면 네. 다 웃어요. 당일로 선고 나고 나서 바로 검찰 어떻게 할 건지 뭐 당일로 다 보고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되느냐? 당연히 우선 검찰은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날 선고가 나잖아요. 그럼 검찰 입장으로 보면 네.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양형이 줄어들었지? 이거는 왜 혐의가 인정 안 됐지? 그럼 딱딱딱 거기 이제 네. 논리죄 그 메모 빈칸 채워요. 그다음 바로 그리고 보고서 만들어서 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미비하니까 요거 보충해서 예. 항소하겠으면서 그날로 하면 결정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대검이 줍니다. 정보 보고가 들어가요. 네. 그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용산에 대부분은 민정비서관한테 직급이 그게 다 비슷하니까 민정비서관한테 그 정보 보고 또 연결해 줍니다. 네. 그럼 당연히 민정은 그날부터 파악이 되는 거고요. 민정수석이 당연히 보고받고 대통령한테 보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동안에 관해 물론 이 정부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이게 네. 거기다 성남시 수뇌부가 언급된 재판이고 네, 네. 그것이 보고가 안 됐다면 오히려 그거는 민정수석실이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대통령 아마도 관련 실시간으로 재판에 긴박하게 보고됐을
거다. 이게요 원래는 만약에 이게 그 항소 포기를 안 되고 그냥 원래대로 항소를 했다면은 네. 상식적으로는 그 다음 날 바로 항소했을 거라는 게 지금 법조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워낙 그 사건 다 깨고 있는 검사들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시간이면 이 왜 선고가 이렇게 나왔는지 분석 끝나고요. 보고서 다 완성되고요. 네. 그다음에 항소서는 서류 딱 하나면 돼요. 저희 항소하겠습니다. 딱 한 문장 써가지고 법원에 내면 돼요. 딱 종이 2장이면 끝나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리 길어도 선고 다음 날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일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이런 식으로 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마침내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는 이것이 갖고 올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소를 포기시키면 안 되는 굉장히 그런 절박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는 막판까지 이른바 이런 쇼를 했다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이게 막판 이 항소가 포기된 이 사연이 언론이 전혀 취재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언론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리하고 있는 이 루트가 네. 너무 당연하니까. 일주일 동안 예. 항소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언론들이 뭐 그냥 좀 항소 그냥 그 서류가 늦어지나 보지 정도, 워낙 이건 항소가 100% 확실하니까 일반 관행으로 이걸 따지면. 절대로 항소 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일요일 날 마감일 날 불과 한두 시간 전부터 방송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것만 봐도 이번이 얼마나 이게 이례적이고 상식을 파괴하며 검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책임론 이제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 오늘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발언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습니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입니까? 노만석의 선배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적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석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은 자,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막 목소리를 엄청 높였는데요. 자, 뭐 노만석도 수사받아야 한다, 뭐 누구도 수사받아야 한다, 뭐 이러고 뭐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이번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부분은 박찬수 대기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든 사사건건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켰고 탄핵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 직후에 이제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의 반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 이름이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그 대통령실을 출입한 경험에 따르면은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은 그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때는 진짜 나중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책임질 수 없는 사태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언급을 안 하지. 만약 보고가 됐으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가지. 딱 그 잘라갖고서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대통령한테까지는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몰고 늘어지려는 어떤 정치 공세의 하나로 봐야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태도인데 사실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네. 검찰총장이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이거 해야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알고 보면 정치 검찰의 본색이다.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네. 그 누가 맞겠어요. 그 다음에 가갖고 야 이거 진짜 안 되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 파문, 정치적 파문이 커지고 네.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서 이렇게 검찰 수뇌부가 다 그거에 따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의 어떤 본색을 드러낸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일선 검사들의 반응도 전 문제라고 보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저거 아닙니까? 그 지기현 판사가 올 초에 윤석열 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그때 즉시 항고를 하자고 수사팀에서는 건의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했었거든요. 그 포기하니까 몇몇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은 제기했지만 조직적인 항명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럼 내란 우두머리가 이렇게 백주대하되 풀려나는 것보다 이 대장동의 개발 비리범들의 항소를 취하한 게 더 큰 사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근데 그거는 다른 시각도 있을 것 아주 같아요. 이 전자는 가만히 있고 네. 후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예. 이런 것들도 검사들의 굉장히 어떤 자, 본질이 드러낸 제가 한 두 사건이다.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란 우두머리 뭐 풀려나는 그건 또 네. 재구속됐잖아요. 그 다음에 즉시 항소 안 했다 보니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죽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구속 수사냐 뭐 불구속 수사냐의 문제였고 이거는 살아있는 가장 센 권력 그 권력의 정점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냐 안 막을 수 있냐인데 그게 어느 게 더 큽니까? 아니 이게 예, 예.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이건 개발 비리범에 네네. 대한 재판이고 예. 지금 그 저기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보수 언론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대장동 관련 사건에 업무상 배임으로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중단돼 있죠. 대통령 취임된 다음에 이 사건을 항소 포기하는 게 곧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별개의 재판이고 별개의 재판인데 왜 법무부가 이런 무리까지 하면서 이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답해야 되는 문제죠. 네네. 저는 이건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소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사건이니까 네네. 무리하고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생기게 항소 포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그랬을 때 항소 시켜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너무 그러니까 잦은 항소를 하고 너무 관행적으로 항소하는 게 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서 네. 항소 검찰의 항소를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줄이는 사건이 이렇게 대장동 개발 비리범들에 대한 사건부터 줄일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어떤 민생 사건부터 그런 걸 줄여 나가야죠. 그 점에서는 저는 거기서 분명히 비판하는데 네.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돼 있고 이 사건의 항소 포기가 곧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그 논리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관련은 돼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 사건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막 모든 힘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게 사실이라면 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니 누구나 정치적 자본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의석이 그렇게 많아도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정치력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방어하고 있고, 그다음 정성호 장관도 그렇게 지금 젠틀맨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욕을 바가지로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잠깐,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래서 첫 자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걸 지금 이 박찬수 의원께서는 그거는 지금 뭔지 나도 모르겠고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봐라. 저는 솔직히 그건 너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야죠. 최고 권력에 연결돼 있으니까는 법무부 장관이 무리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지. 정말 그거는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말은 저는 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즉시 항고 문제는 네. 그거는 검찰 내에서 법리상 이론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법리상 이론이 없습니다. 지금 1000이면 1000. 오늘 모 변호사 인터뷰했는데 네. 검사 1000명이면 1000명다. 이건 항소해야 된다. 지금 검찰 전례상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케이스는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 좀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한번 구속 취소한다 그래가지고 구속이 네. 안 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1심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2심은 1심보다 죄상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커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렬에서 비교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부산 부근에서는 2시간 전쯤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성주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 일대로는 도로 포장 작업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창녕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올림픽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청담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어떤 뭐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부분의 통로를 최소한 좁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게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축은 어쨌든 뭐 검찰이 뭐 너무 뻥튀기로 추징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닌데 7,800억 원 그 추징을 얘기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은 지켜줘야 되는 게 어떤 수사 당국의 그 역할인데 그런 범죄 수익 부분이 다른 한 축입니다.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냐 아니냐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환수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저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은 이거 민사소송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또 시각은 또 일반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박찬수 대기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개인적인 판단 또는 누구와 상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네. 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항소 포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취지를 얘기했죠. 되게 위험한 말씀이시고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어디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재명 말을 대통령을 위해서란 얘기는 했죠.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아니 이재명 최고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보고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 보고를 일반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민정수석이 알았다면 그 위에 대통령한테도 그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추정한다까지 얘기한 거죠.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인을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여부는 알 수는 근데 없겠죠. 좀 전에 얘기하기로는 다시 이거 이재명 대통령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게 위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위한 거를 왜 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정치부 기자 했지만은 네. 그 정권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판단을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정권이 몰락하지 않죠. 근데 대개 이 경우 보면은 그 측근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이거는 정권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갖고 행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네. 엇박자가 자충수나. 나가고서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걸 곧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어떤 항소 포기의 정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7,800억 원을 네. 그 몰수를 주장했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해갖고 400억으로 줄어든 거고. 그러면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될 수 있느냐? 네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건 퍼플렉서티라고 이른바 그 AI. 그 우리나라에서 몰수로 실제로 그 추징하는 그 벌금 비율하고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추징하는 벌금의 비율이 네네.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둘 다 낮더라고요. 낮은데 몰수로 실제로 추징하는 비율은 한 8에서 한 13% 되더라고요. 전체 액수에. 예. 그게 평균이에요. 이제까지 국가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갖고. 네. 한 10% 정도. 예, 10% 정도고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추징하는 비율 한 40%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낮은 거죠. 사실은 50% 안 넘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몰수를 못했다고 그래갖고 민사소송으로 완전히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잘 하면은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성남시가 이 개발이
김만배 등 이 범인들한테 한 4천억 원 규모의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하냐에 따라 갖고 그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또 반드시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그게 불확실하다고 그래갖고 이 검찰이 계속 항소했으면 7,800억 다 받아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불확실한 네. 미래에 대한 저거다라는 것들을 네. 말씀드립니다. 범죄 수익 환수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다 모든 건 불확실하죠. 예, 불확실하면 형사적으로 검찰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항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저 1심보다는 2심에서 가액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그냥 모두 묶어가지고 무조건 불확실하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형사에서 지금 저 돈을 갚아야 될 쪽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민사에서는 돈을 받아야 될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누가 뭐래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네. 그 저 성남 시민이라든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어쨌든 지금 당장 심리적으로 고통과 위축을 안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저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지금 만들었다. 오늘 성남시도 그래서 그런 입장을 냈고 결국은 지금 검찰이 다시 1심에서 했던 소송가액이라는 4,800 얼마를 지금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네네. 이거 자체가 또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도대체 이른바 이익 환수 지금 재판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질문 하나만 두 분한테 더 드릴게요. 요 관련해서는. 자,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입니까? 아니면 실입니까? 뭐라고 보세요? 박찬수 대기자님. 먼저. 먼저 하세요. 자, 먼저 하시게. 강찬호 의원님. 이건 뭐 당연히 실이고요. 실 이전에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걸 개입했느냐 아니면 이거야 뭐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장관이 지금 박찬수 의원조차도 이거는 좀 그냥 항소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 지적을 지금 정성호 장관이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 정부가 벌써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지금 이 자체로. 네. 그런 지적이 박찬수 의원께서 하실진데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좀 더 보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 검찰 제도가 무너지는 거 사법 제도가 무너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법무장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예.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금 검찰총장 대행하는 사람 입에서 법무부에서 그날 8시쯤에 항소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법무부 검찰 그분이 지금 우리 그 보도한 신문들의 정정 요구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무슨 그냥 일반적인 법지식이 없는 분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 총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빼박 증거가 돼서 외압입니다. 검사 지휘권도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지 않고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시켰기 때문에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된다. 예. 네. 박찬수 대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득인지 실인지 플러스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걸로 전망하세요? 예, 이건 마이너스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일주일 사이에 한 8%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 8%가 어쨌든 에이펙에서 그 한미 관세 협정 잘하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잘했기 때문에 예. 그런 외교적 성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이제 법적 공방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게 네. 계속 정치적 사안으로 남는 거는 정치로 보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 결코 플러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것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 지지율은 또 빠질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생각한 어떤 사람이 있겠죠. 정부 내에서.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고 큰 틀에서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마이너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네네. 저는 일단 검찰총장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든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으로 어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임기 2년을 보장해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대행이긴 하지만 네. 그 검찰이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면은 설령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고 설령 대통령이 직접 전화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하면 자기 했어야죠. 근데 뭐 정성호 장관 성격으로 보면 약간 이게 돌려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거 갖고도 이거 알아차리고서 금방 항소 포기하고 중앙지검장한테 항소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랬다가 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찾아오니까 거기서 사실에 이렇게 돼갖고 내가 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건 이건 검찰 수뇌부가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 정치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검찰은 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진짜 자기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일종의 어떤 사냥개인가라는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네. 검찰총장 대행은 당연히 사퇴하고 이번 사건은 어쨌든 지금 어떤 검찰개혁 법안도 통과되고 앞으로 이제 1년 뒤면 검찰이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이제 네. 보안 수사권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어떤 검찰 오역의 역사에서 마지막 어떤 하나의 조약도를 넣은 거다. 거기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까지 포함해 갖고 야 검찰이란 조직이 얼마나 이게 참 허망하고 무책임하고 문제가 많은 조직인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은 그냥 딱 문 닫고 그냥 사라지면 될 때인 거죠. 아니, 검찰 무상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뺨을 때린 자를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고 물론 뺨을 바보같이 맞은 자도 문제지만 뺨을 때린 자가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법무부 아닙니까? 그런데 뺨을 때린 자는 지금 잘못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원래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점잖은 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툭툭 친 분인 것 같다고. 근데 툭툭 쳤는데도 뺨을 맞은 것처럼 어마 뜨거라 해서 지금 뺨을 맞은 듯 그냥 놀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물론 잘못하긴 자기 했지만 물론 검찰도 당연히 네. 그 잘못했지만 먼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외압을 행사한 법무부가 주범이죠. 그리고 검찰은 종범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검찰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노만석 이분 지금 대행 제가 알기로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물러나고 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정부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검찰을 욕하고 지금 정치검찰 해체하고 한다는 정부에서 정작 지금 임명한 검찰 총수가 지금 정치검찰이 됐어요. 왜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둘러서 말했는지 착오를 시켰는지 결과적으로 본인 입에서 고백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마감 4시간 전에 연락 왔다고 항소 포기하라고 연락 왔다고. 이 정도 됐으면은 주범부터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고 물론 노만석은 아까 말한 대로 뺨이 아니라 몽둥이로 맞아도 할 일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전에 가볍게 애둘러서 말할 거라고 하지만 정성호 장관만 했습니까? 법무부 차관 지금 연락 왔고 선택지 제시했죠. 그다음에 누군가 또 연락해서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본인이 오늘 그랬어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게 지금 점잖게 정성호 장관이 애둘러 말한 거 한 번 듣고 실행한 사람이겠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땐 나름 저항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책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속히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네. 붙이면은 짤막하게요. 예, 박찬수 대기자님. 검찰을 뺨 맞은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뺨 맞은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면 우리가 충분히 동정할 수 있죠. 근데 검찰이라는 하는 권력 집단이 야 내가 뺨 맞았어 나 뺨 때린 사람 찾아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하나 블랙 코미디인 거죠. 잠깐요. 블랙 코미디가 아니고 제가 지금 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거기 때문에 네. 무슨 폭행당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행사될 권한을 네. 법무부가 가로막은 겁니다. 그럼 자. 이게 어떻게 뺨에 맞은 거 비유가 됩니까? 그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TF 구성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장관님들 다시 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공직자 있는지 정부 차원의 TF 구성하는 거. 자, 박찬수 대기자님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정 정도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특검 수사라면은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이게 어떤 적폐청산 2가 돼갖고 네. 어떤 내란 청산이 너무 길게 늘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했던 적폐청산처럼 너무 길게 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이게 특검 수사를 길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행정처분 중심으로 이제 각 부처마다 누가 당시 내란 당시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이렇게 동참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정권 바뀐 다음에 군 인사도 했고 그다음에
저기 뭐 경찰 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찰 인사도 있죠. 검찰 인사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났던 얘기가 뭐냐면 언론에서 보도했던 게 네. 아, 저 사람은 내란 때 그 내란을 도운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승진하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 내란에 이렇게 깊이 가담한 어떤 공직자들은 출연돼 갖고 조금 좀 행정처분, 그 법적 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갖고 네. 이해가 나온 것 같고 저는 그 점에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이 작업도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게 네.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고서 어쨌든 행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그러는데 모든 전 공무원들의 관료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네. 빨리 이렇게 국면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특검이 지금 왜 특검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무능하니까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찾아도 안 나오니까 지금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갑자기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특검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뭘 이렇게 한다. 이거야말로 이 특검의 지금 이 내란이라든가 이런 프레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특검이 무능하고 성과가 없는지를 자인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문재인 정부 때 똑같았어요. 뭐 적폐청산위원회를 각 부처마다 다 했는데 뭐 색출하는 겁니까? 네, 뭡니까? 색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 밑에 엄명을 하고 되게 그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인 공무원들 내려보내서 장관, 보좌관 이런 사람들 앉혀가지고 네. 옆에서 완장 차고 공무원들 감시하는 그런 조직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에 가장 먼저 반기 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김부겸 당시 그때는 총리관이고 장관이었죠. 국토부 네, 장관. 네. 그분이 그 위원회 뭐 만든다고 위해서 통지 오니까 이거 우리 부처에는 이런 그런 사람들도 없고 뭐 굳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거 그 나중에 참 안타까운 그 결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샀던 그때 허대만 그때 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장관이 우리는 이런 거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렇게 그냥 딱 일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거 내란에 도대체 어느 국민의힘 최고 수뇌부도 잘 몰랐다는 사안을 네. 일반 공무원들이 진짜 얼마나 알고 많이 가담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과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박찬수 대기자님 정말 짧게. 짧게, 예. 마지막 질문해야 되니까. 특검은 뭐 계속 끄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만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네. 둘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적폐청산할 때는 단순히 그 행정처분만 했던 게 아니고 그 행정처분된 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불러갖고 조사까지 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사표 낸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봤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내란에 관련되면 많을까요? 나는 그때는 보시죠. 적폐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여 남아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른바 최근에 종묘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가 김민석 총리까지 현장에 나서서 세운 4구역인가요? 세운 상가 일대 개발 어떤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자, 강찬호 위원님 이게 뭐 드디어 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됐다. 뭐 그렇게 딴지를 거는 보십니까? 것 같은데요. 거기 해당 주민들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나 또 그 문화재청장이 최근 방문을 해가지고 네네. 서울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났으니까 해당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최근에 해요. 문체부 장관이었죠. 네, 문체부 장관도 네. 갔고 그다음에 아마 이거 유산청장도 문화유산청장인가 갔었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 그때 대화록을 보니까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뭐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네. 이미 법원에서 이번에 대법원에서까지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네. 세운 상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오래되고 미관도 해치고 그다음에 지금 위험해서 뭐 벽돌이 떨어지고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다 그걸 어떻게든 철거를 하든지 좀 새롭게 좀 새롭게 좀 어떤 모델을 만들든지 다 그걸 원하고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 조감도를 보니까 종묘가 잘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게 잘 보인다고 판단되니까 법원도 그렇게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유네스코니 뭐니 해서 새롭게 딴지를 거는데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종의 여권의 딴지 걸기다라는 게 강찬호 의원 말씀이신데 저기 박찬수 대기자님. 예, 이게 이제 이슈로 부각된 게 예. 세운상가 개발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네네. 작업이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예. 계속 가다가 이슈로 부각된 이유는 종묘 옆에 그 109m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로 부각된 거거든요. 이게 예, 예. 세계문화유산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럼 문화유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꼭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해갖고 이것들을 예.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겠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라든가 여권 인사들이 가는 거는 뭐 그런 오세훈 총리를 견제하는 정치적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김민석 총리가 오는 순간에 순수성이 훼손됐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했어요. 어쨌든 그 네. 핵심은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종묘라는 그 세계문화유산 옆에 바로 네. 초고층 빌딩을 그로테스크하게 짓는 게 과연 전체적으로 서울을 개발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이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범위를 네. 다 벗어난 지역에 하고 있고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걸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네. 초고층 빌딩이 그로테스크하다는 거는 또 괜한 연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말씀은 굳이 그렇게까지? 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숲길을 따라 한참 걸으면 나타나는 허름한 집 한 채. 그곳엔 시력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할머니,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지환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과 집의 압류로 일찍이 할머니 댁에 맡겨진 지환이. 그 후로 엄마의 소식은 끊겼는데요. 지환이는 자신을 키워준 두 분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매일 늦은 밤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지환이의 마음이 박지 못합니다. 중학교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주름진 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커서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지환이. 지환이의 큰 꿈이 현실 앞에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때이른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내일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적당한 두께의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5도, 대구 4도, 대전 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도 있겠고요. 파주와 철원 등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 다소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세종 17도, 강릉, 전주, 울산 18도, 제주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공기가 온화해지겠고요. 수능일인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하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끼겠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은 내일 오전 한때, 충청도는 내일 밤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은 명백한 범죄라며 조속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지시하는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내란 협조 공직자를 조사하는 TF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노 대행 사퇴를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제2내란 획책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법 조항을 거론하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7,800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를 재소환하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때 아닌 종묘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문체부가 소송을 벌여서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최근 문체부 장관 국가유산청장에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개발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냐는 관측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언뜻 얘기하다 서울시와 문체부 소송, 국가유산청 소송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서울시 네. 그 소송 결과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나왔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 방문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 들어선다면 종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할까 걱정된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이 폐허처럼 방치되는 게 서울시 모습이 맞는지 또 종묘 어울리는지 되물었습니다. 자,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보시기에 김민석 총리의 종묘 현장 행보 어떤 지금 스탠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의견을 보태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 언론을 보면 네. 총리 정치 행보를 사설 칼럼 형태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여당 문화재 이슈를 만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나라는 지하에 사설을 게재한 언론사도 있고요. 네. 김민석 총리의 아쉬운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자 칼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묘에 관련된 문제를 진정으로 좀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유산청장, 네. 또 문체부 장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 이슈를 정쟁처럼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슈를 조금 더 어떻게 정말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 가서 뭐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약간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지금 정무부시장 맡고 계시니까 세운 4구역 어떤 곳이고 서울시는 여기에 어떻게 개발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세운 4구역은 일단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네네. 저희는 많은 세운상가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운상가로 기억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게 벌써 1960년대에 개발된 겁니다. 국내 최초의 재개발 사업, 국내 최초의 주상 복합형 네. 세운상가를 만들고 일대 전체가 상가가 건립되면서 상가군이 형성되죠. 예. 이게 과거에는 전기, 전자 등 이 도심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면서 화랑인 때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는 지역도 낙후되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상권도 함께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이 일대를 재정비하면서 네. 종묘에서부터 남산에 이르는 푸른 녹지광장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은 곤빌 개발해서 복합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 바로 이 세운지구 전체의 구상이고요. 네. 그 여러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가 세운 4 지역을 지금 두고 세운 4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가 높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마 뭐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이제 고층 그 부분 같은데 높이 부분 같은데 높이 규제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지 교통 영향 같은 거는 최대한 고려했습니까? 그럼요. 이게 벌써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한 20년 가까이 공전한 내용인데요. 예예. 왜 높이를 높게 지었는가? 이 계획에 대한 핵심은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하는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예. 세운상가 일대를 가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 그림들이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을 이른바 이제 높이 규제를 굉장히 낮게 설계하고 점일 개발, 이른바 건폐율을 굉장히 넓게 규정해서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첫 번째로 그 공간이 굉장히 닫힌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사업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녹지축과 광장을 확보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고밀 개발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와중에 그 앞에 있는 이 종묘와의 관계가 지금 핵심 이슈로 부각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높이를 좀 이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높이냐 한 부분은 중간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와 어떤 고층 건물 고밀 개발과를 공존하기 위해서 그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게 아니고 그냥 건물만 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계획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네요. 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사업성이 나와야 그 일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텐데 사업성이 나오는 높이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높이를 통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서 높이 기준을 올려주는 사업 이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익의 기부 체납을 공원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광화문 광장이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녹지축 공간들이 그 세운상가 일대에 조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김민석 총리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고층 빌딩 들어서면 숨이 막힌다, 기가 눌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리적 거리상 충분히 떨어져 있다. 더구나 남산까지 녹지로 쭉 연결돼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코앞에 아주 고층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녹지 부분이 있고 그 고층 건물이 시작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거리가 있나 보죠? 그럼요. 종묘에서 바라봤을 때 기본적인 종묘의 정전이 있고 또 그 앞쪽으로 진행되는 이 종묘를 감싸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을 지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운 4지구에 이르기까지 한 전체적으로 치면 500m 정도의 거리가 500m. 있는 거죠.
긴 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한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지역으로 이런 개발에 제한을 두는 구역을 네. 100m 이내를 설정합니다. 네네. 이제 100m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공간에 여유 있게 훨씬 더 여유 있게 예, 확보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쭉 나가다 보면 남산하고 녹지로 쭉 연결되는 아주 좋은 그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세운 4지역을 비롯한 세운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 전체 조감도를 보면 네. 아마 오늘 서울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검색하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종로 일대에서 청계천을 둘러싸고 있는 세운 4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저층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성도 확보가 안 되고 기부 채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녹지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빼곡하게 들어선 건축물 속에서 이른바 단절되는 느낌이 형성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고층으로 일부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네. 이 공원과 녹지를 기부 체납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종묘 시작되는 일대에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긴 공간이 녹지축이 형성되면서 네. 이게 자연과 환경 또 역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래요. 자, 오세훈 시장은 뭐 아주 뭐 원한다면 상세히 그 김민석 총리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공개 토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자,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보시기에 김민석 총리가 공개 토론에 응할까요? 가능하다면 네. 총리께서도 좀 직접 종묘까지 가서 네. 그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이 사업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런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서 언론의 비판까지 받는 네. 그런 상태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국민 앞에서 왜 이 사업이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중앙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께서 보기에는 이 사업이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어쨌든 토론에서 더 좋은 합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현재 종묘라고 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세운 지역 4지구 개발뿐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이 네. 뭔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종묘라고 하고 종묘라는 네. 세계유산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밝히면서 지역 개발에 공존을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이 내용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게 된다면 네.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법령을 정비해서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성 엄포, 협박 이런 내용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떤 정치 공방성의 공방보다는 진지하게 정말 이 문제를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두 주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세운 4구역 개발 문제 관련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대책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집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시인데 정작 집 지을 땅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린벨트 같은 걸 풀거나 기존 낙후 지역 뭐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이런 건데 자 일단 지금의 어떤 서울시의 현안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지난 15 어떤 규제 대책이라고 할까요?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네. 요거는 김병민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서울시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네. 서울시 어떤 면에서요? 평가 이전에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실제 시장의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민하거나 감안하지 않은 채 네. 과도한 규제 정책을 실행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점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네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과연 서울의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는 목적 달성에도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일단 안정 급하다, 집값 잡는 게 급하다고 그런 부분을 일단 잡고 그다음에 추가 대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종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는데도 부정적일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예, 규제만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네. 많은 부분들이 입증된 얘기 때문에 네. 지난 97 대책에서 충분한 공급 물량이 얼만큼 이 정부에서 쏟아낼 수 있는가를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9월부터 네. 11호 대책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값이 급등했거든요. 예. 여전히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대응 논리가 세워지기 전에 네.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시 해법은 공급인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공급이라는 게 말이 공급이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또 체감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신통기획이니 모아주택이니 해가지고 좀 빠르게 추진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그 신통기획 이런 건 뭔지. 예. 결국 주택 공급은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네네. 그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얼만큼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가 네. 지원하고 도와주는가가 핵심일 텐데요. 네. 그러한 이 서울시의 기한들, 재건축, 재개발에 소요되는 기한을 평균 18.5년 정도 걸리던 기한을 네. 한 12.5년 정도로 단축시켜준 것이 신속 통합 기획의 핵심 요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그다음 민간에 계신 이 시민들이 토지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전반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모델을 신속 통합 기획, 모아주택 같은 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 부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 그 9월 달인가요? 그때 발표했던 공급 대책 공주도, 공공기관 주도로 한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래서 민간에서 지난 97 대책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했던 과정들을 비춰보면 이게 시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바꾸면서 법령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에 조금 더 특혜를 주거나 혜택을 주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민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일부 나왔던 얘기들이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뭔가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아실 거고요. 이런 공공개발로 주택을 실질적으로 시민 앞에 내어놓기까지 시간도 상당한 부분이 걸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선이 잡히는 체감이 없었던 거죠. 네. 최근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 단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게 다른 게 있나요? 이게 이 얘기의 의미가 뭔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 서울시가 민간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서울시 추진에 대한 발목 잡기만 없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하는 거 놔두기만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오히려 이 부분을 가로막는 규제 장치, 그러니까 뭔가 장애물만 놓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고 나니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거나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일들 다 막았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단 분담금을 낮춰주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돼서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또 테러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간의 공급들을 좀 저해하는 요소여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이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현재 국토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병민 부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존에 어쨌든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해가지고 신통 기획해가지고 추진하던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속도전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뭐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재건축을 진행하게 하는 거를 얼어붙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아마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어떤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뭐 강남 지역이 아닌 분들의 불만은 그럼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규제 정책을 쓰겠다는 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쓰겠다는 건 네. 오른 부동산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북 지역 같은 곳들의 부동산 현장을 보게 되면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했던 과거의 전고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고점 기준으로 보면 한참 밑에 미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예. 이제 좀 서울시의 빠른 강북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확보해서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하는데 네. 오르지도 않은 부동산의 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들끓고 있는 민심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역에서는 어쨌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 집 문제만큼 우리가 또 시민들이 민감한 거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정부 서울시가 잘 이렇게 손을 잡고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아마 만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공급 대책 등에 대해서 빠르게 좀 협조하고 호흡하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동산 안정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조만간 만나서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하고요. 좀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부시장님. 정무부시장 맡고 계시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있을 때도 이제 오세훈 시장을 밀착 보좌를 하실 텐데 최근에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TF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굳이 TF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지난 몇 달 동안 1 오세훈이라고 할 정도로 네.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러고 있나요? 기억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던 한강버스에 모든 총력과 화력을 기울여서 비판하다가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를 해서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민주당이 비판하는 모습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잘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흠집내기성 성격이 강하다. 그때 했던 그 화력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지금은 이 종묘 논쟁에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방식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 끌어내리기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정책적인 대안과 토론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들은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할 거면 서울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TF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 시민들께 더 나은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만 끌어내리는 막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면 실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뭔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굉장히 오래된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약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오세훈 시장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세훈 시정 실패 TF가 아니라 서울시 미래발전 TF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여당은 이른바 명태균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 시장과 명태균 씨 대질 조사 8시간 동안 특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 시장 잘 소명했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네. 핵심은
2021년 4.7 보궐선거 때 네. 뭔가 그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받고 네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대납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틀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뭔가 이 대납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시장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다 했고 본인이 쓰던 8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쓰던 모든 역사가 담긴 핸드폰을 다 제출했습니다. 포렌식을 했고요. 네네. 명태균 씨가 쓰고 있는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것도 전부 포렌식을 아마 했을 텐데 네. 여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이런 명태균 씨의 말만 있는 내용들이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과 굉장히 허언을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 현재 상황 속에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화가 한 최소한 2세대 이상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세대예요? 한 대요, 한 대. 딱 한 대예요? 예. 핸드폰이? 8대는 그동안 쭉 썼던 핸드폰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내가-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예, 내가 찜찜한 게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전화가 길에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그걸 다 준 겁니다. 아, 그냥 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신이 상당히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튼 서울시장의 전화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사람들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 시장은 그 수사 당국에 자신 있게 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벌써 1년 정도가 된 사안이고요. 네. 빠르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겠죠? 아, 시장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이제 출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 우리 나아가는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 높다고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서울시에서 뿌려놓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같은 중장기적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정에 대한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니만큼 또 더 나은 시정을 위한 그런 꿈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제 가까운 사이잖아요. 향후 지방선거에서 연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순간에서 이렇게 딱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있게 만들었던 4.7 보궐선거의 핵심 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당시 그 청년 정책과 SNS 등을 총괄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이준석 당시 대표가 생각이 나요. 그걸 같이 지향하는 바 또 같이 꿈꾸는 정치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한 만큼 내년도 지방선거를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통점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되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열리는데 역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서울시장 선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물론 모든 자치단체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뭐 정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이목이 쏠리는데 어떤 인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한 지가 한 15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 1년 3개월 되셨군요.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돌아가는 시행정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그 안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만큼 본인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서울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분이 서울시장을 맡는 게 온당하다 생각되는데 그런 비전을 어떻게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 미래 비전 설계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할 때 혹시 이거 돈 떼는 거 아닐까? 이 사람 악성 임대인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가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해 왔는데요. 네네. 명단의 공개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에 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원이나 혹은 2건 미만일 때는 공개가 되지 않고 또 실제로 허그가 전세금을 돌려준 후 그러니까 네. 피해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허그 그리고 SGI 서울보증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 네. 보증 3사가 전세 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네. 현재는 허그 보증을 받고 보증금을 떼어 먹었다고 해도 정보 공유가 안 될 경우에는 서울 보증에 가서 이제 깨끗한 상태로 보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증 3사 간의 정보 공유가 되면은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가 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개정안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는 개인 동의가 필요했는데 네. 앞으로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전세 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시행령 개정이라서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신용정보원이 악성 임대인의 기준을 정하는 관리 규역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피해 주택의 빚을 일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 이제 제안했고요. 이어서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 핵심 인재 조기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급조된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 정부 정책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도록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5년 반 만에 완료하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예. 또 초중 고등학교에 AI 과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패스트 트랙 제도를 보면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AI 분야 같은 경우엔 수학 그리고 통계, 공학 등의 기초 학문의 융합적 기반이 필요한데 대학 입학부터 박사까지 6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소양을 갖춘 깊이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예요. 이경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특히 AI 응용이 아닌 AI 이론적 연구에서는 패스트 트랙 도입이 창의성에 다소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초중고 AI 교육 두고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 확보 문제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AI 융합 인재를 기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AI 교육 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실과 과목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에서 AI 수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실과나 정보 과목은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 과목 시간이 더 많은 AI 중점 학교를 현행 730곳에서 네. 2,0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적용되려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와 교과서 개발 등을 거쳐야 하고 네. 이런 과정을 다 고려하면은 약 4년 뒤인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4년 뒤부터 초중고등학교에 AI를 가르칠 교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그래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교원을 추가로 뽑고 그리고 현직 교원들도 본인 교과 과목을 AI와 결합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연수를 하면 보완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 교원 확보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모든 학교가 일정 수준 이상의 AI 교육 인프라와 교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보편적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요. 인재 유출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석학은 국내 대학에서 정년에 제한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 석좌 교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석좌 교수제. 예, 맞습니다. 오. 또 그리고 AI 분야의 우수 학부생을 약 400명 발굴을 해서 예. 연 2천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한 대학 중간고사에서 AI를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을 배우는 AI 윤리 과목도 AI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 등 약을 팔 수 있게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상비약 팔 수 있는 품목 있잖아요. 예, 이게 13개에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약 품목을 늘리자. 이런 제안도 나온다면서요. 예, 지난 2012년 11월부터 해열 진통제 그리고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을 가진 13개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용 타이레놀 등 2종의 생산이 중단이 돼서 사실상 11개 품목만 남았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이 품목이 한 번도 조정이 되지 않아서 품목을 늘리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시민단체인 안전상비약 시민 네트워크가 인식조사를 했었는데요. 편의점 상비약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2023년 62.1%에서 올해 85.4%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새 효능군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농어촌, 소도시 등 일부 지역인데요. 네. 전국에 3,306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약국이 없는 지역이 15%인 556개에 달합니다. 이곳에 사는 국민들의 편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또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없어가지고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약사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너무 품목을 늘리면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네. 영향을 미칠지 오남용 이런 문제 같은데 약사단체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약물 오남용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네. 일단은 그간의 판매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특정 약의 판매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부적절하다면서 네. 공적 지원으로 약을 더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충분히 많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약국, 약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복약 상담이 가능한 공공심야 약국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 이용자의 종합 만족도가 91.3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은 약국 수의 확대나 홍보 강화를 희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정부의 입장도 다소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일단은 원론적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란 가치를 균형감 있게 고려를 하면서 품목 확대 방향을 의학계와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비약 판매 기준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 원칙을 준수하되 약국 등이 없는 무약촌 등에 대해선 네. 예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앞두고 대규모 TV 할인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쇼핑 시즌입니다. 최고의 쇼핑 시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의 온라인 브랜드 숍을 통해서 최대 절반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 1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00만 원대의 98인치 네오 QLED TV를 40% 할인한 1,300만 원대에 팔고 있고요. 네. 또 7인치 OLED 제품은 3,500달러인데 43% 할인한 2,0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65인치 OLED 제품을 기존 2,000달러에서 절반 값인 1,0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LG전자 TV를 거의 10년 전에 예. 미국에서 샀거든요. 그 특파원 나가 있을 때 네. 엄청 싸게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보면 어떨 때 입이 딱 벌어집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네. 뭐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일단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할인율이 좀 낮거나 제품의 종류가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TV 시장이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쇼핑 시즌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 중국 TV 브랜드 등의 점유율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네. 미국은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네. 재고 손실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할인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업체가 할인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업계 관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가 재고 처분, 물류비 절약 등 미국의 유통 채널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만큼 일반적인 할인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고 어려운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립니다. 손변희 정해드림.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까? 네,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을 둘러싼 내용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풍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정해드립니다. 그래요.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 한번 다시 되짚어본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이었는지 어떤 일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2022년 대선 경선과 대선 네. 토론부터 사실은 주목이 됐던 사건인데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 추진했던 네. 부동산 재개발 사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올리는 등의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됐고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나 유리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설정했다라는 것으로 배임죄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네네.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게 됐냐면 공기업인 성남도공이 먼저 확정 이익을 약정하고 1,822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권이라든가 지금 민간 투자자, 민간 기업들이 나머지 수익이 발생하면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4천억대, 5천억대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네. 실제 민간 기업자, 투자자들인 이 자산관리회사 뭐 하천대유라든가 이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김만배 씨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챙기게 됨에 로 인해서 왜 민간이 이렇게 유리한 사업 구조와 특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고 그 수사의 초점은 배임이 초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나 관련된 공무원이나 성남도공의 어떤 직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뇌물죄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사건이고요. 기소 이후에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다툼의 소지도 많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들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지긴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어쨌든 주민이나 입주자들 이런 아파트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사를 했던 건데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보면 뭐 김만배, 남욱, 유동규 뭐 하면 뭐 정영학도 있고 정민용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분들은 각각 어떤 인물이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그 대장동 사건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 민간 이제 기업에 관련된 남욱이나 이런 김만배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재선에 기여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이라든가 도지사 선거들 막 돕고 기여를 하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한 후 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은 관계라고 보이는 거고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제 유동규 씨라든가 정민용 씨는 뇌물을 받았다. 뇌물죄로 기소도 됐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제 서강대 동문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동산 대장동 설계사라고 하죠. 네, 시행 사업을 하겠다. 대장동 들어가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회계사와 변호사가 서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을 합니다. 일단 김만배 씨라는 이 언론인을 접촉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기자 출신데다가 또 법조 인맥도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대장동과 관련한 갖가지 로비라든가 특혜라든가 언론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포섭을 해서 김만배 씨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핵심적인 사람은 유동규와 정민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남도시공사의 이제 기획본부장이거나 팀장으로서 실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조라든가 결제라든가 이 관련 업무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남욱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3억을 주고요. 또 정민용에는 37억 2천만 원을 뇌물 공유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워낙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의 흐름들도 발견이 되는 것이고 결국 특혜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뇌물을 주었다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1심 선고 결과 뭐 5명이 모두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동규 검찰 징역 7년 구형했는데 1심 8년 판결 받았고 정민영도 5년 구형했는데 6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인가요? 그 뭐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뭐 성공한 뭐 수사 재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항소할 필요 없지 않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뭐 김만배라든지 이런 분들은 검찰 구형량보다 1심 선고가 훨씬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하튼 그런 걸 다 합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실책으로 봅니다. 검찰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법무부에서 또는 뭐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로 항소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찰의 의지를 가지고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되는 사건 아닌가. 이 사건에 이런 것들을 다퉈볼 여지가 저렇게 많은데 이거를 항소 포기한다는 건 좀 지금까지의 전례 비춰서 말이 안 된다? 네,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세밀하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법리도 어렵고 네. 사실관계 다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항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항소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검찰이 외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외압에 굴복한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외압이 있더라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비판과 검찰 내 내부의 어떤 내용도 검찰 스스로 좀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형량은 다소 중형이 나왔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일부 무죄 나온 사건들이 있고요. 네. 특히 추징금을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6천억 원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중에 428억 원만 인정이 됐고 네. 나머지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정민용 씨 말고는 대부분 추징금이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막대한 불법 이익에 대한 추징에 대한 어떤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에 대한 기회가 상실됐다. 네네. 그런 안타까운 또는 그런 아쉬운 지점에 대한 비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나요? 이 구형이 3분의 1 이상 선고가 났을 때 항소를 안 하는 경우는 이 전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부 무죄도 선고되고 또 추징금 액수도 다소 낮게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가. 그거와 관련한 경위는 무엇이고 누군가는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결심하면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해서 항소 철회를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예 이 마감 기간 촉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우왕좌왕하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결국 접수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형사 재판 물론 이제 2심 진행은 되지만 그 470억 원 이상의 어떤 추징을 하거나 이거는 어려워졌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에서 이거 환수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어때요?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재판은 추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고 그 판결문에 적혀있는 불법 이익이라든가 배임의 어떤 피해 금액을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사사건에서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사 판결만으로 네. 민사사건을 승소로 이끌기는 다소 부족함이 많고요. 네네. 민사사건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원 단위로 그러니까 1,000원의 손해가 있느냐 900원의 손해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증명이 네. 돼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민사소송으로서 불법 수익이라든가 손해배상을 성남도계공이 받아갈 가능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네. 항소를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판단이 됐을 때 승소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민사 남았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만연히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굉장히 증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6개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혐의를 한 2가지 정도 받고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배임죄와 예, 예. 관련해서 아까 대장동 일당들의 판결문에 보시면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이 되는데 네. 다른 재판이 지금 별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모 여부, 가담 네.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담했거나 공모했다라고 1심 판단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네. 이 판결문에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도 판단이 되어 있고 불리한 사실관계도 일부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죄 판단을 받은 김만배 씨 이하 이 사람들과 공모를 하고 수익 배분에 약정을 하거나 뇌물 공여의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가. 그 부분은 다 별개의 사건에서 따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그 1심 재판부 이제 판결문을 보면 물론 뭐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에 대한 그 판결문이죠. 거기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 이 부분에 많은 또 언론에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길을 스스로 차단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범들의 유죄 판결은 다른 공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네.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지형을 만든 부분들은 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무죄가 나온 그 내용 중에는 뇌물죄가 있거든요. 네네. 이 뇌물로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건 뇌물로 볼 게 아니라 배임죄가 이미 성립하고 배임의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네. 배임죄에 흡수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이 끝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걸 보고받거나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뇌물은 무죄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영향이 있는 거네요. 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얘기를 한 2-3차례 했어요. 그리고 시한인 날도 뭐 신중히 판단하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야당에선 이건 사실상 수사 외압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검찰청법의 조항이 있고요. 우리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워낙에 정치 검사, 정치의 외압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 합법적인 프로세스로 신중한 수사 지휘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런 절차로 수사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 하거나 그 이런 얘기군요.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신중하게 하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재량적으로 알아서 하되 좀 잘하세요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신중하게 하라는 건 항소를 하기보단 안 하는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이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직권남용 외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결국 재량적 판단은 검찰의 목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야당이나 보수적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이미 그 고발된 사건은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검찰총장과 그 권한대행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 수사를 결정적으로 또 결론을 낼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거죠. 검찰 스스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이걸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검정치마의 1시 5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